진로 진학을 잘 준비한다는 건 실제 학생 스스로가, 자녀가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간단해요.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해야만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고 또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촉진하게 되는가,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WDEP라는 이제 그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다,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설계, 플래닝을 하게 되는데, 원트와 플래닝만 있어서는 이게 실천이 제대로 잘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doing, 무엇을 하고 있는가, evaluation, 이 무엇을 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현재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 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 행동인가를 잘 분석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플래닝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도 실제로 말을 해요. 아, 제가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뭐 다 A 받아볼게요. 1등급 받아볼게요. 뭐 어느 대학 갈게요. 이런 소리 막 하더라는 거죠. 그럼 부모님 보시기에 애가 목표가 있는데 어제는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은 게임하고 웹툰 보고 막 누워서 낄낄 깔깔거리고 있으면, 너는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 지금 당장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집을 풀어. 어느 학원 가. 이렇게 하면서 원트가 있는 그 부모님, 자녀가 다 바라는 그 원트를 이루기 위해 무조건 플래닝, 어떻게 해, 처방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 과정을 학생 스스로, 자녀 스스로가 밟아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린 계획이 아니라 남이 준 계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want, doing, evaluation, 플래닝을 제대로 잘 굴리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은 종영한 프로그램인데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제가 이게 그 지상파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라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즐겨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즐겨본 이유가 바로 이 want, doing, evaluation, 플래닝의 과정을 그대로 잘 밟는다는 거죠. 그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그 사장님들의 바람은 뭐예요? 대박식당 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좋은 음식 만들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 음식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행복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돈 잘 벌면 좋겠어요. 저희 식당이 유명해져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미슐랭 식당 되면 좋겠어요. 원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트가 있는 이 사장님들에게 갑자기 어떤 전문가가 와서, 아, 그러세요? 그럼 메뉴는 이렇게 바꾸세요. 레시피는 이렇게 하시고요. 자, 테이블 세팅은 이렇게 하시고, 호객은 이렇게, 접객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솔루션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걸 바라는 이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솔루션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식당에 카메라, 관찰 카메라를 다 갖다 붙여놓고 이 사장님이, 이 셰프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관찰하죠. 손님이 오시면 음식을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영상을 다 찍고 이제 그 출연자인 컨설턴트가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바를 이루기 위해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행동을 본인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찰 카메라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전문가가 먹어봐서, 자, 이 중에 잘한 건 정말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간을 이렇게 했어요? 재료를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더 잘하게. 자, 지금은 그런데 레시피가 이거 하나고 소스가 이거 하나인데 소스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플래닝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봤더니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손님 대응도 적합하지 않고 냉장고도 지저분하고 뭐 음식 맛도 이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다른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먹어보세요. 자, 재료를 항상 떼오던 데서만 떼오는데 거기서 지금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 가보세요. 다른 우시장 가서 여기저기 재료를 사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이런 소스에 재보고 저런 소스에 재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거는 더 할 수 있도록,
효과가 없는 것은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죠. 자, 이 과정을 몇 주 거치다 보면 이 사장님들도 남이 준 솔루션을 갑자기 뚝딱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하나씩 시장도 가보고 남의 것도 먹어보고 소스도 만들어보고 배합도 달리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되고 그게 나에게 맞는 솔루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의 원리에 다 적용이 돼요. 어른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 받아보시죠. 보험 설계 받을 때 저도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험 설계 받으러, 연금 설계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딱 요 솔루션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몇 살쯤 은퇴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물으세요. 설계사 분들께서. 제가 뭐 한 60살쯤이요? 65세? 이렇게 얘기하면 자,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65세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 원트를 자극하는 질문을 주죠. 이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원트를 발견하기 위한 평소의 질문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애가 어느 날 뚝딱 아 저는 뭐 되고 싶어요를 갑자기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보시고 아이는 미처 몰랐던 내 모습을 부모가 말해줄 때 아이들이 솔깃하거든요. 나도 알고 엄마도 아는 뻔한 얘기하면 잔소리로 여겨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인생 그렇게 살면 망쳐.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얘기는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자녀도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백날 아는 얘기. 나도 알고 부모도 아는 얘기. 그 얘기는 부모가 계속하면 잔소리로 여기는 거죠. 근데 아이는 잘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 눈에 보인 그 아이의 특성, 특히 강점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아이들이 하면서 솔깃하게 듣게 되는 거죠. 그때는 왜, 뭐, 가! 이 소리 하지 않고 뭔데? 뭐 말해봐? 이렇게 하면서 조금 호응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좀 주셔서 아까 설계사가 하듯이 몇 세에 은퇴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때쯤 그런 삶을 사시려면 얼마 정도 자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앞으로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물어요. 이때 원트를 이 사람이 설계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두잉을 물어봐요. 실제로 그 자산을 갖추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지금 급여 생활을 하시나요? 혹시 월 급여는 얼마 정도인가요? 부동산은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막 물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현재 이 정도의 직업 생활을 하면 얼마를 어떻게 버는구나, 부동산은 어떻구나. 두잉을 실컷 보고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은퇴 이후에 남은 수명을 한 30년 정도 사신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 이 금액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요 방식으로 혹시 그 금액을 은퇴 시기에 다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은퇴 이후엔 저도 잘 살고 싶었거든요. 큰 돈 가지고. 근데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설계사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연금 프로그램을 지금 가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갑자기 마련하려면 어렵지만 지금 달달이 20만 원, 30만 원씩 꾸준히 부어두시면 그게 복리로 어떻게 쌓이고 얼마 되면 나중에 뭐 그걸 적립해서 분할로 받으실 수도 있고 일시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을 쭉 동의를 이끌어가면서 쭉 이 사람 이 과정을 따라오게 도와주는 거죠. 갑자기 이 설계사가 뭐 은퇴 이후에 얼마 갖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 달부터 200만 원씩, 20만 원씩 내세요. 이러면 누구도 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과정을 쭉 밟아나가서 아, 그렇겠구나라고 동의하는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자녀들과 뭐 너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너 인생 망쳐.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이가 아,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아, 이렇게 하려면 이러이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를 정말 진지하게 따뜻한 말씀으로 따끔한 말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이 과정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행동을 촉진할 것인가 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가 행동으로 실천이 되려면, 행동으로 발휘가 되려면 그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큰 요인이 동기와 능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거기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동기와 능력의 두 가지 이런 선상에서 행동이 일어나려면 지금 이 화면 가운데 보이시는 요 빨간 선에
요 위에 올라와야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동기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능력도 적당히 있어야 그게 행동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공부를 하겠다는 동기도 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그게 맞물리면서 실제로 공부를 해내는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체중을 줄인다든가 담배를 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동기가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맞물리면서 실제 행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능력은 없는데 동기가 굉장히 높아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피아니스트 중에 손가락이 4개인 네 손가락 히아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아노는 10손가락으로 치는데 그분은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은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그렇지만 이분은 그걸 해내겠다는 굉장한 정말 불꽃 같은 동기가 있어서 능력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동기로 그걸 실천해내시는 거예요. 가끔 왜 손발이 없으신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장애 화가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공식도 가능해요. 동기는 별로 없는데 능력이 너무 높아서 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해. 네가 잘하니까 해. 그렇지만 나는 하기 싫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아우 네가 잘하니까 대표로 해. 네가 해야 우리 모둠이 그래도 점수를 잘 받잖아. 네가 해. 네가 발표해. 그러면 에이 까짓거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니까 한다. 그러면서 그게 행동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 빨간 선에 위에 올리게 하는 건 어느 지점에서든 다 가능해요. 동기와 행동의 조합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공부 그거에 딱 꽂히시면서 저희 애는 공부를 하겠다는 동기도 별로 없고 실제로 공부를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이 저 밑에 있는 거죠. 빨간 선 위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떻게 저희 아이가 공부 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공부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공부하겠다는 그 의지를 어떻게 갖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하면 어떻게 공부 욕심을 갖게 할까요? 어떻게 공부 동기를 높일까요? 어떻게 공부 의지를 높게 할까요? 동기에 집중해서 이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 빼야지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죠. 담배 끊어야지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돼요. 부모님들도 잘 안 돼요. 그게 동기의 문제만으로 생각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는 올해는 꼭 빼야지, 올해는 꼭 끊어야지 하지만 그 동기라는 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먹은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자녀를 그렇게 마음먹게 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촉진할 때는 동기를 높여줄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능력을 높여줄 생각을 해라. 자, 그런데 이 능력을 높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할 때 나는 그 일에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그 과업에 비해서 실제로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근데 이 과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내가 어느 정도 그걸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거에 비해서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업이 쉬우면 그러면 나는 그걸 해낼 능력이 있어라고 믿는다는 거죠. 현재 이 사람의 능력이 객관적이래도. 만약에 어느 날 마라톤을 나갑시다. 하프도 아니고 풀코스를 뛰는 거를 우리가 다음 달에 나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저는 마라톤 42.19를 달릴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자, 우리가 100m를 달리기를 해봅시다. 그럴 때는 100m 정도는 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촉진할 때는 어떻게 동기를 높일까가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작게 쪼개서 하기 쉽게 만들어주느냐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느끼게 돼요. 자, 어느 아이가 수학 공부를 힘들어해요. 만약에 자녀가. 근데 이 아이가 수학을 이렇게 잘 못했다가는 중학교에서도 힘들고 고등학교에서도 힘들고 막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이 아이를 막 선행학습하는 학원에 보내가지고 막 빡세게 이 프로그램에 돌리고 특강 돌리고 이걸 해가지고 막 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서 동기를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해낼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 많은 경우 작은 과업을 이루어내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네? 이렇게 그 느낌을 본인이 받게 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동기가 조금 더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이가 그게 뭐 일찍 일어나는 거든 공부를 하는 거든 자기 주변 정리를 잘하는 거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 하라고 잔소리하고 막 잔소리해서 애 동기를 높여주고 의지를 애 정신을 똑바로 갖게 해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거를 작게 쪼개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그걸 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더 큰 일도 조금씩 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 자극을 잘 주시려면 좀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트가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플래닝이 좁아야 그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우선 스스로 해보도록 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관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그 지켜보는 티를 내셔도 안 돼요. 또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되 너무 티나지 않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아이가 하는 그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내 기준에는 막 완벽하게 하기를 바래도 그 아이가 그래도 흡족하게 그거를 조금씩 해내고 있으면 내 기준에 흡족하진 않아도 내 성과에는 맞지 않아도 효과가 있고 아이가 그걸 조금씩 해내고 있으면 그거를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죠. 티나게. 애착이 형성되려면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예뻐하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그 아이에게 가서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티가 나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를 티를 안 내시고 잘했네 하고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요. 아우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너무 편하다. 진짜 고맙다.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엄마가 오늘 진짜 일거리가 줄었네. 진짜 고마워. 해줘서 그 이야기가 아이한테 가서 전달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티나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따끔한 이야기이지만 따뜻하게 엄마가 지켜보니까 네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이게 뭔가 네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을까? 너 이거를 왜 못하고 있니? 이 관점이 아니라 너 이걸 왜 안 하니? 왜 못하니의 관점이 아니라 네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네가 이거를 하는데 방해가 되니? 뭐가 지금 네가 이걸 하는 걸 힘들게 하니? 그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못하니? 왜 안 하니가 아니라 네가 이거를 해내는데 뭐가 어렵니? 지금 이걸 네가 해내는데 어떤 문제가 있니? 한번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보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자,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아이가 필요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는 이불이라고요. 애가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 이불 계속 갖다 덮으시려고 해봐야 계속 차내버려지시는 그 대접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적당할 때 아이가 부모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는 어떤 시점, 예를 들면 배부를 때, 일단 배고플 때 그런 얘기하면 진짜 짜증내잖아요. 시험 끝나고 왔는데 이번에 시험 못 봤니? 다음엔 잘 보도록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보자. 이런 타이밍은 진짜 안 좋은 거죠. 적절한 나이스 타이밍은 아이도 마음이 편안하고 특별히 뭔가에 막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특히 저는 아이가 막 게임하고 있을 때는 막 속이 끓어도 절대 그때는 얘기 안 해요. 즐거운 시간인데 그때 그 얘기 해봐야 안 듣거든요. 그래서 게임 충분히 하고 배불러서 조금 즐겁고 별 할 일 없이 약간 애가 약간 느슨해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 제가 이 말이 좀 길어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냥 일화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수학 학원을 다니는데 뭐 사교육 많이 받지는 않지만 이제 한두 과목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수학 원장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이가 참 열심히 하고 잘하고는 있는데 두 가지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속도가 너무 늦다. 예, 속도를 좀 빨리 하면 좋겠다. 그래도 다행인 건 속도가 늦은데 그 반면에 정확성은 높다. 근데 이제 둘째 아이는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정확성이 높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정확성 높은 거는 유지를 하되 그걸 조금 빨리 풀어내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심화 문제에 굉장히 오래 집중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시간을 잡아먹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심화 문제 푸는 거는 집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원장님이 나도 하겠지만 어머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미션을 제가 받은 거죠. 저희 아이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 이 얘기를 갑자기 들이대고 야, 너 오늘 수학 원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너 두 가지 고치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듣고 싶겠어요? 당연히 듣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날 살금살금 살핀 거예요. 애가 기분 좋을 때가 언젠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먹고 게임하고 기분 좋은 어떤 시간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오늘 수학 원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원장님이 널 진짜 아끼시는 것 같더라. 그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어요. 빨래를 개고 있었거든요. 빨래를 개면서 오늘 심드렁하게 그냥 얘기한 거죠. 오늘 수학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원장님이 널 진짜 아끼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저희 애가 있다가 뭘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애가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뭘 보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원장님이 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더 잘하면 진짜 좋아질 거래. 그러고 또 얘기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있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거죠.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해도 돼? 그러니까 해봐. 그러길래 왜냐하면 제가 얘기 길게 하는 거 저희 아이가 싫어하거든요. 엄마 지금도 제가 길게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길게 떠들면 엄마 말 좀 짧게 하라고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 얘기도 길게 하면 애가 막 학을 띄고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원장님한테 전화하는데 너를 아끼시는 것 같더라? 뭘 보고 그러는데? 반응을 보이길래 이제 그 다음 얘기. 두 가지를 잘하면 더 잘 될 거래. 뭔데?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해도 되겠어? 그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듣더니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전달을 한 거죠. 자, 이게 저희 집 아이한테 지금 이제 그 방법이 통했는데 다른 집 자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실 수 있겠죠.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도 엄마에게 잘 듣는 아이도 있고 이런 과정 해도 됐어 하고 안 듣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다 각자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셔야 해요. 부모님들은. 그 노력을 하셔야 우리 애를 잘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같은 개입이 필요하면 이제 이런 과정으로 묻는 거죠. 뭐 하는데 어려운 게 뭐니? 뭐가 너를 어렵게 하니? 문제를 확인해 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그걸 조금 쉽게 해볼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를 높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조금 더 쉽게 해볼 수 있을까? 방법을 개선하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하는데 혹시 필요한 게 뭐니? 혹시 뭐 자료나 자원이나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게 뭐니? 들어보고 이 듣는다는 의미는 다 들어준다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듣고 내가 들어줄 수 없을 때는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서 조율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듣고 그다음에 자, 그 과정에서 혹시 엄마 아빠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니? 물어서 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그때 내가 추우니까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더우니까 물러서 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울 때 찾아오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마지막에 자, 이거 다 잘 해내고 나면 뭐 하고 싶니? 이거를 해내고 나면 우리가 진로라는 거는 지금 당장 성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학습도. 그거를 해내는 그 지난한 과정을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걸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 성과가 나느냐 아니냐가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기대를 갖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죠. 자, 이거를 다 하고 나면 뭐 하고 싶니? 엄마가 네가 원하는 거 한번 해줄게. 자, 이렇게 하셔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그걸 다짜고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게 있으실 때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염려가 돼. 네가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이 된다.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니? 엄마가 혹시 도움 주면 좋겠는 게 있니? 물으셔서 아이를 말랑말랑하게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다뤄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의 진로 설계를 어떻게 도울지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활용 점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의 진로 설계 어떻게 도울지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찰을 잘 하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와 세상과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을 몇 가지 직무로 나눠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4가지 정도의 직무로 나눠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DPTI 분류법이라고 하는데요. D는 데이터예요. 주로 자료나 정보를 다루는 일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료를 다루거나 정보를 다루는 그런 직무를 하는 일. 2번째는 아이디어. 어떤 새로운 생각, 뭔가 새로운 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3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직무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물을 많이 포함하기도 해요. 결국에는 관계라는 게 인간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요즘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여러 직업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돌보고 뭐 설득하고 이러는 일과 관련된 직무가 있죠. 마지막으로 사물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things죠. 그래서 주로 물건을 다루는 일과 관련된 물건을 고치고 만들고 수리하고 수선하고 그래서 세상에 뭐 12,000개의 직업이 있다. 20,000개의 직업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나눠보면 4가지의 직무로 나눠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이 4가지 영역 안에서 어디에 보다 가까운 행동을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들과 만나갖고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막 누구 얘기 들어주고 집에 와선 얘기 안 해도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인싸고 어쨌든 사람 사이에서 막 움직이는 아이들은 주로 본인의 시간을 사람과 관련된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뭔가 코딩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책을 읽고 뭐 이러는 것들도 좋아한다. 그리고 뭔가를 계산하고 분류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좋아한다. 그럴 때는 주로 이 아이는 자료나 정보, 정보 수집해서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럼 그런 영역에 보다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번뜩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몸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러는 것들을 창작해내는 활동들을 되게 좋아하더라. 요즘에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관심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영역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로 많은 시간을 쓰는구나. 그리고 주로 물건을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뭐 분석해보고 돌려보고 비교해보고 만들어보고 고쳐보고 이러는 영역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사물 영역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시기에 평소 우리가 우리 학생 스스로 또 우리 자녀가 그 시간을 어떤 일을 하면서 주로 쓰고 있는가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직업 생활에서 어떤 직무를 할 것인지를 가늠해 보는데 되게 중요한 척도가 돼요. 그래서 이 관찰을 쭉 보시는데 이제 문제는 요 자료, 생각, 그러니까 데이터, 아이디어, 피플, 띵스 이게 딱 뭐 하나로만 반드시 매칭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데이터, 아이디어, 피플, 띵스는 어떤 학과나 직업에게도 다 골고루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학부 전공이 심리학인데 저는 심리학과에 들어갈 때만 해도 심리학과에 가면 뭔가 심오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학과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마치 철학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심리학과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심리학과에 가서 봤더니 교육 과정이
이 여러 가지에 되게 걸쳐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이터를 다루는 일. 심리학과에서 주로 사람의 그 마음이나 의견,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서베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 통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들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정서 상태를 알아보는 속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교과목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학과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동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사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와 관련된 광고, 마케팅, 뭐 또는 홍보, 뭐 또는 심리학과 출신들 중에 글 쓰시는 분도 많거든요. 소설, 구성 작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건지,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아이디어 차원의 과목들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 영역으로 또 진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관계된 일,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상담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잘 이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피플 영역. 마지막이 띵스. 요즘은 그 사람과 인체공학적인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지, 생리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물에 어떻게 장착시키고 이게 어떻게 서로 IoT 될 것인가, 예, 인터넷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사물과 연결할 것인가 이런 궁리를 하는 과목들도 배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특성화고에 간 학생들 또 대학에 간 학생들 내가 갔더니 그 전공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하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학과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업 분야에서의 속성이 내가 주로 하는 활동과 연결된다면 그 연결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은 다시 말하면 결국엔 이러더라는 거죠. 진로를 선택하는 게 거의 대부분 저 일사분면에 있는 베스트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나한테 가장 맞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일까를 마치 찾을 수 없는 파랑새 신기루를 찾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로를 찾는 것은 타협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 내가 충족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가치 안에서 그걸 다 내 삶이나 내 진로에서 충족하기 어렵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잘 그 위계를 따져서 더 나은 것은 무엇이고 덜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가늠하시는 것. 그리고 진짜 나쁜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나쁜 것이라는 의미가 절대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월스트인 거죠. 그걸 빼내고 베스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말하자면 뭐랄까요, 너무 이상향적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보다 베러한 것이 무엇인가, 예,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결국에는 진로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중에도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또 학생 스스로도 가운데 그 주제를 넣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이렇게 진로로 연결될 것인가를 이렇게 파생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들을 저는 좀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보통 야구 세계 같이 이렇게 스포츠 세계가 초등 저학년 때부터 계속 선수 생활을 해오다가 프로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가 그걸 선수로 하기는 어려워요. 또는 고등학교까지 야구 선수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뭐 부상을 당했다든가 어떤 이유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나는 선수를 못하니까 끝이야. 야구는 선수가 꽃인데 그거 못하면 말짱 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포츠는 직접 하는 직업이 있지만 스포츠를 뭔가 가르치고 지원하는 영역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드라마를 좀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스트레스 풀려고 보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는다는 예, 미명으로 많이 봐요. 근데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야구 구단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야구라는 걸 매개로 야구를 직접 하는 선수의 생활, 또 야구를 가르치는 코치, 감독, 뭐 여러 가지 트레이너들의 생활,
그리고 야구를 지원하는 구단 프론트에 있는 뭐 또 스카우트 분들, 홍보팀, 그리고 그거 마케팅하는 팀 등등등등 이렇게 하나를 주제로 얼마든지 확장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운데 역사를 넣든 손재주를 넣든 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를 넣든 그림을 넣든 뭘 넣든 넣어놔서 이걸 어떻게 파생시킬 것인지를 잘 궁리해 보시고, 결국에는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진로를 하다 보면 이 길이 마냥 탄탄히 열리지만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장벽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벽을 만날 때 우리가 만약에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학생 스스로도 부모님들도 그걸 잘 깨트릴 수 있도록 탄탄하게 자존감 높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그런 부정적인 사고나 인식과 편견들을 잘 깨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목표까지 내가 도달하기에 지금 내가 약간 좀 부족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도록, 효과가 없다면 방법을 바꾸도록 도와주셔서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목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이루기에는 한 몇 년 사이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수가 되고 싶고 했는데 청소년기에 바로 하기 어렵다. 그럼 성인이 돼서 그러면서 노력을 통해 그걸 읽어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당장 그땐 못했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돌아서 그 목표 지점에 가는 거죠. 인생 어차피 기니까 지금 바로 원샷에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돌아서야 될 때도 있어요. 원하지만 이루기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고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원하지만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친구는 미국의 FBI가 되고 싶은 청소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FBI는 첫 번째 조건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한국인이고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시민권을 얻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나중에 찾을 방법은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시민권을 따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지만 결국에는 FBI가 한국인으로서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왜 하고 FBI에 끌렸던 이유가 뭐니 찾아봐서 뭔가 수사하고 과학적으로 감식하고 이러는 것에 너무 동기를 가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과학수사요원, 경찰특공대 등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좁혀 나가서 내 진로 목표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로는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계획과 우연히 마주쳐서 그게 매듭을 지으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회만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과 우연이 씨줄과 날줄로 잘 겹쳐서 결합이 돼야지 그게 진로로 구성이 돼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위는 계획이나 노력이라고 써봤고 아래는 우연이나 기회라고 써봤어요. 자, 어떤 경우는 인생 초기에 조금 노력했는데 갑자기 운이 팍 치솟고 올라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팍 매듭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TV에서 보는 많은 아이돌들도 일종의 그럴 수 있겠죠. 연습생 시절 물론 그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 몇 년이 힘들었지만 인생 길게 볼 때는 초기에 몇 년을 노력했는데 그때 좋은 운이 여러 가지가 맞물린다는 말이에요. 그 운이라는 의미가 환경도 됐고 마침 그때 음반도 낼 수 있었고 멤버 구성도 됐고 지원해주는 소속사도 있었고 이 여러 가지 기회가 팍 치받고 올라와서 매듭이 딱 지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한참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요. 한참 가다가 그제서야 이렇게 우연히 와서 인생의 중반쯤에 매듭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와 이거는 진짜 빛을 못 볼 수도 있겠다라고 쭉 노력했는데 인생 후반에 확 꽃을 피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뭐야? 어떤 경우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기회가 오지 않으면 매듭이 안 지어지잖아.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회나 우연은 누구에게든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주역학자도 아니고 주술사도 아니지만 그냥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회나 우연은 작든 크든 누구에게든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연이나 기회가 내 진로로 매듭이 지어지려면 내가 그걸 위해 무언가를 해오고 있었어야 해요. 이걸 해오고 있지 않으면 우연이나 기회가 확 치받고 올라왔어도 내가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언제든 기회나 우연은 온다. 내 자녀에게 언제든 기회는 온다. 그 기회를 위해 지치면 잘 달래주고, 예, 맛있는 거 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언젠간 그게 맞물려서 잘 구성되고 그걸 계기로 또 다른 진로가 잘 계획되고 발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 신체가 잘 발달하듯이 진로도 발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본인의 싹을 잘 틔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